일제 강점기로 부끄러운 역사지만 팩트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오늘날 방향성 설정 개선에 일제 강점기 문화재 개념이 만들어지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오늘날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 축을 들 수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문화재라고 하는 그 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적용을 시켰던 배경에는 식민사관을 주입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기제. 보통 제국주의가 피식민지의 민중들을 지배할 때 그들의 정신세계를 한쪽으로는 그 권력의 힘으로 직접적 물리적인 힘으로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수구 환풍기가 있어야 되듯이 배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비식민지 국가의 문화를, 민속을, 신앙을 존중해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니네들은 옛날부터 낙랑군, 한사군의 지배를 받았고 너희들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너희들은 운명적으로 식민지야 라고 하는 그 증거물들을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그러니까 문화재가 역사의 증거물들이니까 소위 이제 직접적으로는 한반도 남쪽 임나 일본부서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그 지랄들을 한 거야. 막 발굴, 황남 대청도 발굴하고 반남 고분군 발굴하고 가야권의 고분들 발굴하고, 그러니까 식민사관을 정립하는데 증거물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일본 본토보다도,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지들이 발굴을 못해. 그러니까 식민사관도 있지만 그들의 학문적 기술을, 스킬을 레벨업 시키는 소위 생체 실험장이야, 한반도가. 진해 무덤을 막 발굴 못 하잖아요. 오늘날 경주에 고고 학도들은 경주에 있는 고분들을 발굴하고 싶죠. 근데 후손들이 뭐 김씨, 박씨들이, 이씨들이 가만히 내비둡니까? 자기 조상 묘를 해부하겠다는데 절대 반대죠. 그러니까 일본 고고학자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실험을, 그래서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해 걔네들. 그리고 건축 막 예산 수독산이 대표적인 게 석굴암이잖아요. 이런 거 막 미륵산이 시멘트로 막 쫙 수리 보수하고, 일본의 업자들 돈벌이이기도 하고 지들 실력 키우는 실험장으로. 두 번째 동그라미, 그러면은 우리 민족, 우리 교양인들, 지식인들은 가만히 있었는가? 100% 아니죠. 독립, 자주. 이게 대표적인 게 민족사학이죠. 누구야? 민족사학자 박은식, 또 누가 있어? 학계에서도 그 다음에 한쪽으로 또 흐름이 뭐야? 한글 보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글 보호라고 해야 되나? 한글 보급 선양이라고 해야 되나? 한글을 지켜내는, 마찬가지 선상에서 우리의 문화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찾고 연구하고 찾고 기록하고 남기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우리 민족 정체성의 DNA의 표상이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정체성을 담보, 확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 의식에 기초한 예, 정신적으로는 우리 국가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고 세계 각지에 유랑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딱 영토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국가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유가 정신문화, 문화유산, 언어 등등을 고스란히 세계 각지에서 유랑했지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통 문화유산. 그 비교되는 케이스가 뭐 그 한때 중국을 다 통치했던 만주족들, 청나라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조그맣게 그래도 몽골화도 남아있지만 그 지구상에 전성기를 누르다가 없어져간 민족 국가가 무수히 많아요.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는 정신적 국가 영토는 이렇지만 세 번째 문화재 개념이 형성되는 소위 대중화되는 일반 대중들한테도 문화재 소중한 거네, 보호해야 되겠네, 잘 보존해야 되겠네. 이게 돈 가치, 경제적 가치, 앤티크로서, 꼴동품으로서 이거 돈이 되는 거구나. 컬렉션. 조금 더 근사하게 표현해 주자면, 미화해서 표현해 주자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잘 우리 집안의 가보로 잘 보관해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축이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가 굉장히 지금보다도 훨씬 붐업이 되고 사회적 이슈, 사회적 아젠다로서 굉장히 비중이 컸어요. 식민사관을 보강하는 이런 차원, 즉 문화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가치의 측면은 이 고루 관계가 뭐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의 수단이에요. 아산 연충사 이순신을 성국 만들기. 그래서 민족의 구심점으로, 단합 단결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거는 탓할 필요가 없죠. 배제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순기능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국뽕이라고 얘기하는 불가피에 필요해요. 우리 문화재 측면에서 그 국뽕을 뒷받침해 줘야 돼. 아니 우리 마을이 결성이 향교가 있고 여기서 막 과거 급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결성면이 옆에 면이 뭐가 있어요. 니네 면보다 훨 낫다 우리 동네가. 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거는 순기능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줘야죠. 뭔 얘기 하려다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야사를 하나 얘기해 주려고 했었는데 자, 일단 생각 안 나면 넘어가야지. 자, 요즘 근래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뭐 이런 이런 아주 굉장히 난이도 높은 근데 아니 용어가 말이 의식을 지배해요. 말이 소위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 요즘 정치판에서 뭐 프레임을 뭐 어떻게 짠다 어쩐다 이게 인식을 가둬놓는 거거든.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창틀이야, 창틀. 인식의 창틀. 저 창을 통해서 뷰가 바라보이잖아. 저걸 통해서만 보이는 거지 뭐. 저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뷰하고 이쪽을 이 틀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게 뷰가 다르잖아요. 인식을 지배하는 거야, 단어가. 똑같은 비교 케이스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모래시계 반, 어디 이거 반이나 남았네. 벌써 이렇게 다르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구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이 벌써 반이 없어져 버렸어. 단어가 의식을, 인식을 지배하죠. 문화재 하면은 경제적 프로퍼티,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산 하면은 헤리티지, 왠지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세대 간의 전승의 대상으로 문화적 산물, 문화재 하면은 꼴통품 인사동이 바로 연상이 되고 단어 자체가 이렇게 의식을 그래서 우리 플래너 입장에서는 기획자 입장에서 항상 용어 구사를 할 때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을 해야 돼. 채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 프로들은 요런 단어를 여기에 적합하게 구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문화재 공부를 할 때 신문들을 많이 서치를 해. 그럼 일제 때 용어가 문화재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신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가끔 가다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신문에. 그 다음에 문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문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중국에서는 문물보호법이야. 문화재 보호법이 아니고. 네. 문화유산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문화재, 문물, 문화유산이 혼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법률상 용어로는 고적, 고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용어로는 뭐 사적, 유적 뭐 이런 거 비슷해요. 유물, 명승, 천연기념물, 보물 뭐 이런 단어들이 법률 용어로 나옵니다. 법률 용어라고 한다는 것은 보호 대상이다. 이것은 딱 레떼를 붙여. 이거는 문화재 보호 대상이야 하고 제도적으로 제도권에서 보호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신문을 보면은 문화재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문화재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뜻이 다르더라고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편 개념이 생산재. 그러니까 문화재 하면 문화의 소산물, 문화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결과물 이런 뉘앙스로 문화재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문화재라고 하는 거하고는 말의 뜻도 변화하잖아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하도 신조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원래 뜻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뜻으로 많이 이용되죠. 그죠?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 한두 개가 아니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쓰이던 뉘앙스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잖아요. 총독부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11년도 그러니까 1910년도에 한일합방하고 1년 후에 사찰령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아까 고종이 시도했던 그거하고 유사하게 관리권을 총독부가 직접 총독부가 막 허가를 해. 허가. 최초의 문화재 관리 목록서가 작성이 되고 합방된 지 1년 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문화재 관련 법령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컨트롤하기 위해서야. 우리나라 문화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를 잘 보호하려고 법을 만든 건데 일제 강점기 총독부 애들은 조선 반도에 있는 문화재를 잘 컨트롤하려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16년도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화재 보호법 체계적인 아주 종합적으로 문화재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법규예요. 1916년도 7월 달에 만들어진 고적, 우리 조선시대 때 고적이라고 되어 있죠. 고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선시대 때 쓰였던 단어인데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총독부 애들도 고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잖아요. 고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까 근대 이전 시기에 설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결성현이었나요? 예. 조선시대 이제 행정 단위가 현 단위별로 읍지 지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기록들을 백과사전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그 백과사전인 것이죠. 그것을 나라 법에 따라서 각 현마다 읍지를 편찬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읍지를 편찬할 때는 이러이러한 인덱스로 이러이러한 목차로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읍지의 편찬 매뉴얼? 이런 게 있는데 고적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지를 편찬할 때, 읍지를 만들 때 고적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을 해라. 근데 그 고적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적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동산의 유물, 기록,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오늘날 얘기하는 역사 문화 환경, 맥락적 보존하고 거의 유사한, 근접한 그런 걸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스토리, 이게 뭐야 오늘날 용어로 기념물이잖아요. 기념물, 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현에 그냥 전통, 어느 시대 어느 좀 문명화된 집단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히스토리가 어떻고 자랑할 만한 또 어떤 그 자기 조상들하고 관련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교훈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그런 문명국가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적 조항. 그래서 결성현 읍지를 몇 년마다 편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읍지 향토사학자들은 당연히 분석하고 그러겠죠. 거기에 그 읍지에 기록된 것만 보고 야 요거는 문화재감인데 오늘날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건 문화재감인데,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 이벤트, 인물 이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걸 와서 뭐 생가터를 찾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읍지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화 기획자 관점에서는. 그래서 고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훌륭한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그죠? 16년도께 최초의 문화재 보호법이다. 이걸 만들었던 동기는 총독부에서는 박물관을 많이 만들어요. 이황과 박물관, 국립박물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박물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문화 통치의 수단으로. 박물관 만들었어. 건물 지었어. 그 안에 전시 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적 조사,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올 테니까 16년도 고적 유물 보존 규칙과 관련해서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식민 통치, 식민 상황으로도 연결되는 거야. 문화재 관리를 총독부 시절에는 책임자가 문화재 청장이 아니고 누구다? 지역 군수가 아니고
지역이 경찰서장이야. 그러니까 밭에 소 쟁기로 쭉 밭갈이 하다가 도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경찰서장 경찰 가서 신고해야 돼. 근데 우리가 요즘 파출소 가서 깽판 치잖아. 술 먹고 취객들이 권위가 없어.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순사 나으리는 오늘날 검사, 안기부 요원, 파출소장 역할 다 하는 사람이야. 엄청 센 사람이라고. 무서운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금을 저려. 애가 어린아이가 울면은 너 순사한테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들 우리 아빠들 세대 잘할 때는 뭐 잘못하잖아. 그럼 너 순사 잡아간다. 순사 부른다. 막 그랬거든. 그만큼 무서운 존재인 거야. 그 무서운 행정기관 경찰서 순사 나으리들한테 문화재 관리를 맡겼으니 오늘날에도 오늘날 우리 아빠 세대들만 하더라도 문화재 하면은 무서운 거야. 문화재하고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면은 즉 어디 가서 저 오징어 뻘 저기 저 뭐야 쭈꾸미 잡다가 어부가 쭈꾸미 잡다가 청자가 나왔잖아. 이마에 포켓해도 되는데 겁나서 이건 무조건 경찰서 신고해야 되는 거야. 그 의식이 그 마인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 왜? 일제 강점기 때 무서운 순사 나으리께서 경찰서에서 문화재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게 밀주 단속, 그죠? 그다음에 살림서 누가 떴다고 그러죠? 나무. 박정희 때 엄청나게 산림보호, 민둥산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총력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거 위반하면 아주 혼이 나거든. 바로 깜빵 가. 군기 못대를 가니까. 그 문화재가 그만큼 위상이 높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 민중들은 문화재가 돈도 되고 그거 이제 위반하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인 거예요. 타율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비중이 컸다라는 거지, 사회적으로. 왜? 경찰서장이 컨트롤했기 때문에. (16년도에) 고족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오늘날 문화재위원회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격적이에요. 33년도 8월 9일자 법령 이름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이거는 오늘날의 문화재 보호법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이 앞서서 16년도 거에 가서 하나 좀 중요한 게 있네. 16년도 규칙에 보면은 오늘날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관리에 있어서. 이 공사할 때 그냥 업자 불러다가 바로 못해. 담장 하나 바꾸려고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되니 안 되니 이 공사 어떻게 해라는 등 막 간섭을 받아요. 하나의 현상을 이런 뭐가 저런 거 저것조차도 저기 덧댄 창문 저런 공사도 사실 원칙은 FM은 신고하고 군청에서 허가 받아야 돼. 현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 현상, 그러니까 문화재는 원형 보존이잖아요. 제1의 목표가 원형을 보존한다야. 원형이 어디가 원형이냐 논란이 굉장히 어렵지만 여하튼 최대한 있는 그대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게 문화재 관리의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현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 그 규정이 1916년도에 나와. 현상을 바꾸는 거는 엄격하게 허가를 받고 해라. 허가를 해줄까 말까, S가 노가는 누가 판단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고족조사위원회에서. 근데 문화재 고족조사위원회 멤버가 한 14명 되는데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야.
문화재 쪽 관련되는 뭐 박물관장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료도 있고, 지역의 유지도 있고, 한국 사람 달랑 한 명 있어. 예? 일제 36년 동안에 문화재위원회, 일본 총독부가 운영했던 문화재위원회 한국 사람 딸랑 한 명 있는데 그가 누군가? 최남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신문을 쫙 보면은 최남선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일제 강점기 때 최남선은 초창기에는 아까 두 번째 동그라미 민족 정신적인 국가,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역사를 잘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남선이 열심히 운동을 해요. 문화운동을. 나중에는 변절을 하지만 그때 그래서 문화재 애호 주간 뭐 이런 게 만들어져요. 문화재 사랑합시다 캠페인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 2000년대에 우리 문화유산이 문화재가 한국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행정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도 총독부 때 훨씬 대접 높이 받았어. 우리 국권을 회복해야 될 때 회복 운동의 그 운동의 견인차, 그게 문화재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일본 놈들은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경찰서장 동원해가지고 문화재를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조선의 민중들은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생활 속에서도. 당장 현찰 돈이 인사동보다도 훨씬 활성화되어 있어. 앤티크 거래가.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훨씬 문화재 위상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홀대받은 거야 지금. 말도 안 되게. 국가가 박정희 때 대접받았어. 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나와가지고 일본의 통치를 알거든. 통치 메커니즘을. 그래서 문화재를 이성웅 만들기, 신라, 뭐 국난 극복의 현장, 강화도, 세종대왕, 영릉, 이런 테크닉을 발휘하죠. 근데 그 후로는 이게 없으니까 통치의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하면은 정상적인 민족의식이 형성이 되면은 군사독재에 통치하는데 반대가 되겠죠. 유리한 여건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발적으로 제야의 사학자들은 또 너무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중의 초기에 최남선이 했던 문화재 사랑 캠페인과 같은 문제의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 현장에서 문화재 지킴이 단체, 오늘날 문화재 활용 단체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야. 개인적인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 위상이 일제 강점기 때만도 못하다. 여하튼 통치 수단이 측면이 됐든 민족 정신을 지켜내자. 민족 정체성의 표상인 이거를 잘 갖고서 하자. 뭐 이런 측면도 그렇고, 꼴동품 상가에서는 더 엉망이지. 그것도 별도로 한번 수업을 가져야 되겠다. 서원향교, 유교와 관련된 우리 문화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어떤 이상을 갖고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문화재를 행사들을 기획하고 어떤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저쪽에 그 논산에서 노광성원 정학당에서 특강 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특강이 아니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김기한 화가, 서양 화가
김기한 화가 액면가가 10분의 1도 안 돼요. 세상에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가 단원 김홍도. 난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인데 우리 문화유산이 우리 전통 문화가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서 포지션이 그렇다는 거야. 이상이 대접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한테는 기회의 창이 널려 있다는 거야. 앞으로 할 일이. 그러니까 우리 BTS가 세계 정상권에 가듯이 우리 국악이 이제 조금 기지개를 펴요. 서양 음악하고 거의 이제 1대1로 맞먹으려고 그래. 조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문화유산 쪽에 시장이 훨씬 정상화. 국악이 벌써 제일 후졌는데 속도가 제일 늦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 뭐 이게 대중 이런 쪽에 하고 잘 현대하고 접목이 국악이 잘 퓨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따라가더라고. 우리 전통 문화유산이 문화재 분야가 제일 처져 있어. 웬 말이에요. 김홍도 그림이 김기한보다 10분의 1도 안 되다니. 10분의 1보다 더 낮아요. 전체 연간 작품 단가는 뭐 그 정도지만은 연간 매출된. 그러니까 김기한이 게 100개 팔렸으면은 김홍도 거는 한 개뿐이 안 팔렸더라고. 이제 그런 현실이 우리한테는 기회다. 와, 제가 문화재청으로 부서를 옮긴 이유가 여기가 기회의 땅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학교 교수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화관광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 최초의 입문, 공직 입문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립극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 이제 세련된 서양 예술. 물론 우리 전통 예술도 있죠. 창극하고 한국무용 딸랑 2개지 뭐. 나머지 전부 다 뭐 오페라니 뭐 합창단이니 뭐 아주 화려하고 세련되고 와. 그들하고 단원들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술 한잔 명동에 가서 술 한잔 먹잖아요. 그럼 옆 테이블에서 막 난리야. 술 막 와. 왜? 무대 가서 노래 한번 마이크 한번 잡으면 우리 랭 가운데 그러면 막 완전히 명동을 막 휩쓸고 다니고 그랬던.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서양 예술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지금은 판소리 소리꾼들이 굉장히 대접받는 거예요. TV 막 예능 프로도 많이 나오잖아. 송소희 하면 막 스타 됐잖아. 그 굉장히 많이 진전이 이루어져 가고 정상화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전통 문화가 메인스트림. 국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우리 기분 나빠야 돼. 용어가 의식을 지배하잖아. 왜 음악이지? 왜 앞에다 뭐 전통을 붙이나? 교과서 학생들이 딱 교과서 하면 일단 음악 우리 국악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서양 왜 서양 애들 음악이 그냥 음악이야 그냥 걔네들은 꼭 우리 거는 국악이야. 왜 단서를 다뤄? 이게 바뀌어야죠 바뀌어. 음악 교과서 하면은 내용은 다 콘텐츠는 국악이고 부록으로 양악이라고 배워야지 별도로.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회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행정관료였던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은퇴 후에도 이렇게 활동 공간이 있듯이 여러분이 이거 미개척지다 생각하고 할 일이 많다. 내가 좀 올라갈 일만 남았네. 라고 역발상을 해야 돼. 역발상.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지금은 뭐 힘들어도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나는 저 서울시에 사니까 이 시장 선거 나온 송영길이 가운 딱 한 가지가 마음에 듭니다. 땅 한 평. 그 부부는 운동권 출신이라서 신혼 초에 우리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 돈 쓰지 말자. 우리는 내 집 가질 필요 없다. 소위 간디의 무소유?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일단 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150이나 받으려나? 수입이. 그래도 웬 자존심 그렇게 센지. 아빠한테 큰 돈 들어갈 때만 부탁을 하지, 뭐 이렇게, 웬만한 거는 막, 지금 독립해서 살아요, 혼자. 지 혼자. 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 행복하게 잘 살아. 막 돈에 쪼달리는 게 재밌는 모양이야. 쪼달려서 자기가 돈 수입 막 벌어가지고. 그게 재밌는 모양이야. 그 극복하고 뭐 이런 게. 왜 고개를 흔들어? 동의할 수 없대. 동의가 안 되는데. 아니 평생을 엄마 아빠 근원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한 지 1년 됐어요. 지 혼자 사니까 재밌는 모양이야. 자기가 혼자 자기 인생의 생활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꾸려 나간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모양이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우리 아이가 별종인지 모르겠지만 다 정상적인 거 아닌가 그게? 자, 33년도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오늘날 우리 문화재 보호법하고 똑같다. 본격적인 법령이다. 똑같아요. 근데 왜 보물만 있고 국보는 없는가? 일본 놈들이 야, 이래 국보는 본토만 있는 거야. 식민지인 조선반도에서 국보가 웬 말이냐? 감히. 그래가지고 보물 1호가 남대문이야, 남대문. 그 보물 1호 남대문이 고스란히 그대로 해방 이후에 국보 1호로 자동방으로 승계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남대문이 국보냐, 국보 1호냐, 훈민정음이 국보 1호지 논쟁이 참 심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골치 아프니까 1호, 2호 빼. 야, 이거 붙이지 마라 이제. 행정적으로 관리, 요거는 그냥 1번이야, 요거는 2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행정관리상으로만 사용하지 대외적으로 1호 하니까 이게 그레이드가 진짜 상징성이 부여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남대문이 최고의 보물이냐 뭐 이런 논쟁이 심지어는 이게 33년도 이 법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법이 해방 이후에 48년도 재헌헌법 안 되겠다. 다음 해방 이후 일부 오늘은 일부분이 못 하겠네. 일제강점기까지.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2부 해방 이후에 가장 쇼크 충격적인 게 지금 혹시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빠뜨릴지 모르니까요. 해방 48년도에 재헌헌법 할 때 헌법 조항에 들어가요. 문화재가 엄청 대접을 받아. 헌법 부칙에다가 문화재하고 관련된 사안은 33년도 8월 9일자 요 보존령을 준용한다. 라고 헌법에 규정을 해. 즉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법령은 헌법 규정이야. 헌법 규정.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
전통 문화의 보존, 육성,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 선서,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취임 선언문이야, 취임 선서. 미국 대통령은 뭐 성경을 딱 앞에 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성경 대신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완전 선언문 잊어버렸는데 예? 우리 전통 문화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통 문화라고 하는 지능, 육성 이것을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로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야. 우리 역사와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을.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에다가 선서에다가 넣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재가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 할 일이 많죠. 현실은. 바꿔 얘기하면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분야에. 33년도 보존령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1년간 작업해가지고 최초로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총 169건을 지정을 하고 캠페인 9월 6일을 고적 애호일로 지정을 하고 문화재 사랑의 날, 오늘날로 따지면 국가기념일이야. 현충일 정도는 아니어도 국가기념일로 고적 애호일을 해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식민 총독부 애들이 처음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어떻게 침입해 들어가는가. 첫 번째 단계가 조사를 해. 민속 신앙, 이 식민지의 대상이 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정확하게 정신 문화적인 부분을 민속 조사가 문화인류학이 제국주의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사고, 인식 체계를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술이, 방법론이 도출이 되잖아요. 적당히 최악의 자존심은 건드릴 수가 없어. 마을의 노고수, 들어가는 입구에 천왕당 대장군, 지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네, 그거 깨 부쉈다가는 그 마을 사람들 난리 나죠. 완전히 100% 단합해가지고 외적에 침입해. 그러니까 그 DNA, 초가채, 문화재는 건드렸다가 훼손했다가는 큰일 나.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속 조사를 제일 먼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문화재에서 건조물 조사를 해. 건조물. 일본 놈들이 학자를 보내가지고 저기 이제 1902년도에 작업을 시작해. 1902년도. 두 차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33년도, 34년도에 국보 보물 뭐 이런 거 고적 지정하는데 다 쓰인다고. 자, 첫째 민속 조사, 두 번째 건축물들, 건조물들 조사, 사찰, 뭐 승탑, 뭐 비석, 뭐 이런 것들 막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속에 있는 무덤까지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해. 유적 조사. 왜 유적 조사를 해? 너희들은 피식민지야, 한사군. 너희들은 원래 식민 근성이 있어. 임나 일본 부서를 뒷받침하는 이런 증거물을 찾으려고 3단계에 걸쳐서 문화유산 조사 연구를 해요. 조사 연구. 그래서 그 결과물을 엄청나게 조선 고적 도보라고 젊은 친구들은 한번 꼭 읽어봐야 돼. 조선 고적 도보. 인터넷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멋진, 우리가 또
잘한 건 잘했다고 팩트를 해줘야지. 조선 고족도보가 굉장히 프랑스던가 유럽에서 그 해에 출판 대상도 받고 그래요. 조선 고족도보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뭐 사진첩이지 뭐 하고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굉장히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꼭그 조선 고족도보를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돼.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그 인덱스라든지 기술을 어떻게 했구나. 근데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테크닉을. 그래서 우리 문화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사람의 일본인의 이름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던 관야정 세키노 다다시라고 하는 이 인물하고, 이 인물은 건축가예요. 건축가. 19세기 후반에 영국 건축가, 영국 대학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거를 조선에 넘어와가지고 막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학문적 역량을 조선반도의 문화재를 조사 연구하면서 학문적 역량을 엄청나게 높여. 그래가지고 일본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문화재 위원장도 하고 그래. 그다음에 민속 공예품, 민예품 쪽에 유종열. 그 사람은 우리 한국의 민속 공예에 너무 반해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랑하게 된 사람이야. 일본 놈들 가운데 다 100% 나쁜 놈들은 아니잖아. 착한 일본인도 있잖아요. 착한 일본인의 대표가 유종열. 이 일본 이름이 뭐죠? 선생님. 유종열. 선생님 정도의 지식이면 알 것 같은데. 무슨 무사시? 무슨 난 이름이 저기 네이버 선생한테 물어봐. 네. 네이버 언니한테 물어봐. 유종열. 유종열? 일본 이름이 뭐. 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야나기 문에요시? 문에요시. 예, 예. 그 사람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 미학적으로 문화재 가치, 공예품의 가치를 표현을 정말 절묘하게 잘 기술을 설명해 놓으신. 그래서 우리 문화재 입문, 문화재 매력에 빠지게끔 인도를 해주는 사람이야. 유종열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 책을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키노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거의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목록화하고 그레이드 등급을 요건 국보급이다, 요건 공무급이다, 요건 지방문화재급이다 라고 판정을 해. 해가지고 쫙 한반도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리스트하고 쫙 해가지고 그거에 기초해서 보물작업, 국가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 지정한 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받아. 이 관야정이 조사해본. 이 친구 영국 유학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유럽의 선진적 기법을 공부해 와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재 전문가들이 총독부나 해방 이후에 외국 가가지고 공부해온 사람이 없어. 문화유산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없다고. 다 이 친구의 학문적 그 기술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우리가 팩트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조사는 본질적 배경은 식민사관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연구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문화통치. 우리가 너희들의
고종 황제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니네들의 예? 오래된 예?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우리가 더 잘 보존 관리 잘 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근데 이제 1단계 민속, 2단계 건축물. 그래가지고 건축물 다 조사한 다음에 뭐까지 해주냐면은 대대적으로 수리까지 해요. 수리의 증거물이 예산 수덕사, 영주 구석사 무량수전, 제일 대표적인 게 석굴암이지. 엉터리로 공사해가지고 습기 차고 미륵사지 서탑, 시멘트 발라가지고 대대적으로. 근데 우리 문화재 뭐 이뻐서 그랬겠어요? 실험, 그 다음에 문화통치,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더 관리 잘해. 런던 대형 박물관 애들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문화재 반환, 파르테논 신전에 이거 반환 못 해준다라고 하는 논리가 뭐예요? 니네 잘 보존할,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 우리 대형 박물관에서 삐까번쩍한 첨단 시설에서 잘 관리해주고 우리는 1년에 세계 인구 1억 명이 와서 보고 가. 여기서 니네 파르테논 신전 보여주는 게 니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부른 자의 있는 자의 큰 소리. 이제 세 번째 고분 발굴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왜 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식민사관 입증, 그 다음에 실험. 지네들 천황 무덤 못 파니까 그런 등등에 필요해 가지고 얼마나 자 이게 경주 집중적으로 평양 공주 부여 어마어마하게 개성 나주 반남면 고분군까지. 나주 반남면 고분군은 이렇게 고분 발굴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자적 양심이라고 있다고 하면,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보고서를 꾸며야 돼. 보고서를. 실측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어떤 거 사진 찍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건 학자의 양심적으로 1차적인 임무예요. 의무. 근데 이 식들은 한 페이지짜리 달랑 대표적인 게 나주 반남면 고분군이야. 창녕의 가야 지역 고분군 100여 개나 거의 도굴 수준이지 뭐. 왜? 창녕 교동에서 주요 고분군을 발굴할 때 거기서 나온 출토품이 마차 20대 분량 플러스 화차, 객차, 기차 2칸 내 가득 실을 정도로 출토품을 그걸 다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네? 일부는 생생내경으로 박물관에다가 경주 박물관, 공주 부여 박물관 이런 데다가 생생내경. 이 인간들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발굴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얼마나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물들을 얼마나 했으면 참 웃지 못할. 동아일보인가 어디 신문에 기사를 봤는데요. 신라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 있잖아. 그걸 최초로 그걸 써본 사람이 있어. 직접.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고 써본 사람이 누구게? 일본 사람? 누가 발굴한 사람 될거 아닌가? 부인? 아 이거 제일 먼저 술집에 예? 네. 한정식집에 기생 아가씨가 금관청에서 나온 금관을 이제 딱 그 인간들이 경찰서장 등등 관리들이 새끼로 다다신지 누군지 모르지만 발굴단 책임자하고 성과 큰일 했어. 자랑 보여주려고 파티하면서 술집에서 야 너 한번 써봐.
우리 근데 뭐 기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하고 달라. 그때의 기생은 예인이지 뭐 예능이냐 연예인인데 어쨌든 그때 그 문화는 수청 들고 하는 것은 뭐 수치스럽고 뭐 성매매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있는 하나의 문화야. 음주 식사 문화인데 우리 하여튼 기생이 신라 왕이 쓰셨던 금관을 얼마나 우리 저 유물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또 얘네들이 우습게 취급을 쉽게 받습니다. 그 증거 사진. 아 세상에 신문 사진에 나오더라니까. 그 여자는 영광이네. 그치? 그런 거죠. 필요도 그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것도 그때쯤이고요. 그렇죠. 1900 그게 정확하게 공사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 30 이거 일제 강점기 때예요. 그것도 보수적인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그렇죠. 시멘트를 바르는 거예요? 아니, 이쁘장하게 수리해 준다라고. 니네 문화유산을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서 해준다라고 하는. 그들이 목적이 뭔가 해부해가지고 뭐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닐 걸로 합니다. 부서진 거죠. 예. 왜냐면 우리 이제 불교 신자들이 우리 대부분이니까 불심에 일종 이제 문화 통치죠. 무단 통치 초기에는 총칼로 무단 통치 강압적으로 겁을 줘서 말 듣게끔 하는 게 무단 통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니까 이제 대접 약간 해주면서 스무스하게 통치하는 좀 방금 얘기하고도 잊어버렸네. 무단 통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런 스무스한 통치 차원이죠. 자, 30년대 이후에 일본 애들이 이제 중일 전쟁, 만주 사변 일으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제국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반도 가지고 만족 못해. 중국 다 먹어버리겠어 하고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뭐 돈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재정이 압박을 받겠죠. 문화 통치할 여력이 없는 거야. 거기까지 세금을 지네들. 그래서 이제 그 총독부가 세운 이제 탈출구가 민관.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상공인들, 부자들, 그 다음에 한국인, 조선인 중에서도 돈 잘 버는 지방에 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지한테는 명분을 너희 지역의 문화재를 너희들이 잘 지키는데 협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민간 자본을 그래서 관변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국비, 오늘날 우리 활용사업에 국비 보조금 약간 줘서 하게 하듯이, 그래서 조사 연구, 그다음 거기에 멤버들, 지방 유지 멤버의 이제 그 특징적인 관광업자, 운송업자, 택시회사 사장, 관광사업자. 그때는 관광 목적지가 우리 그랜드 투어의 영향 똑같아요. 그랜드 투어 현상이 조선 반도에서 나야.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겠어요? 경주로 가는 거예요, 경주. 그 전통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 가더구만. 우리 아빠 세대들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여행은 경주로 가는 거야. 네? 그게 다 그랜드 투어하고 비슷한 문화유적지 답사. 근데 일본 본토에서 경주로, 조선반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은 자기네들의 전승지를 기분 좋게, 자기 프라이드, 자기 국가의 자랑스러운 승전 지역을 구경 가는 거지. 그런 기분으로 오늘
그러니까 경주, 부여 이쪽이 부여는 특히 본토에서 많이 수학여행들 많이 와. 왜? 부여는 자기들의 고향이야. 일본 천황한테는 백제 왕가의 피가 흐르거든. 그러니까 부여는 지들의 고향이에요.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관광 목적지가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많은 공주 부여, 경주가 관광 목적지야. 그땐 제주도는 관광지가 아니었지. 자연 명승지 관광은 금강산으로 좋게 금강산 정도면 제주도까지는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가고 관광 산업이 발달하니까 지방 유지도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사례를 문화재 관광이 얼마나 부여에 부서산정 있잖아요. 부서산정 꼭대기까지 택시가 올라갈 수 있어. 지금도 그 삼책로가 일제 때 관광 택시 타던 관광 택시가 올라가던 코스예요. 지금 있는 도로가 가을에 낙엽 칠 때 산보하기 아주 그 부서산정은 거의 산책 수준이잖아요. 등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엽서 수학여행 여행객들이 문화재 여행 가가지고 관광지 현지 가가지고 제일 먼저 사는 게 뭐야? 관광기념품 엽서잖아. 엽서 그림 엽서. 그림 엽서에다가 쫙 글씨 써서 중간중간에 집에다가 엄마 아빠한테 보내고 그러잖아요. 엽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가가지고 이걸로 딱 찍듯이 인스타그램에서 올리듯이 반드시 가서 내 증거물을 엽서로 남기는 거야. 엽서로. 근데 사진기가 없잖아. 개인들이. 그리고 엽서는 뭐가 있다? 거기 관광지를 찍은 사진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엽서 하나가 황학동 시장 가가지고 심지어 1,000만 원짜리도 있어. 왜? 왜 그럴까요? 희소성. 고증 자료가 돼. 고증 자료가. 100년 전에 수학여행 오늘 관광객들한테 팔려고 엽서에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요 장면을 기억을 해라 라고 해서 엽서가 사진이 많아. 사진이 그림이 아니고 글씨로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전주 객사에 이제 관광을 갔어. 그 전주 객사 사진을 엽서에 기록된 엽서에 인쇄된 문화재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나주 관아에 나주에 그래서 논쟁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나주시에서 국보로 계속 올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90년대에 보건공사 할 때 잘못했다. 오리지널이 아니다. 왜? 이런 게 엽서에 그 옆에 이렇게 엽서에 사진하고 다른 거야. 지금 보건공사를 해놓은 게. 그러니까 고증을 잘못했어. 90년대 공사 안 할 때. 그런 증거물로. 그래서 엽서가 한 장이 1,000만 원짜리도 있다. 이제 고증과 기록, 우리가 이제 문화재를 공부하는 사람, 문화재 기획자 시각에서 입장에서는 고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화재판에는 황학동, 고물상도 아주 친해. 고물상하고도 친해야 된다고. 고물상의 세계도 알아야 돼. 유통 구조는. 문화재와 고물상 가운데 제일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광주박물관에 이렇게 팔찌처럼 8개 동글동글해서 그게 청동지인데 이게 그 거울인지 팔찌인지 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국보야 국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인정이 됐으면 국보겠어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입수를 했나? 파출소 순경이 입수한 게 아니고요. 그 참 순진한 착한 고물상 아저씨가 있어요. 동네에서 어린이하고 엿을 바꿔 먹고 받은 게 그거야. 근데 이 고물상 아저씨가 봤을 때 이게 왠지 보통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인 것 같아요.
그 고물상 아저씨가 신고를 해가지고 국보를 건진 거 아니에요, 국보. 그러니까 고물상 황학동 시장에 예? 거기서 그런 국보급 이거는 이제 못 건지겠지. 그러나 기록물들. 그러니까 유학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뭐 아니면 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일본에서 어디서 뭘 책을 샀는데 요즘 쉽게 기록물은 이제 많이 아직도 발굴할 가능성이 높아. 아직까지도 기록물, 책이라든지 엽서라든지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은 그것만 가지고 연봉 1억 넘기는 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건축가 출신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설계 하다가 한 50대 때. 근데 이 친구는 건축가 석사를 공부할 때 석사 논문 제목을 한국의 관아건축, 관공서 관아건축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석사 논문 쓸 때부터 관아건축하고 관련된 자료를 그때부터 수집을 하고 지가 건축계에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평생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갖고 아까 얘기한 엽서 뭐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하나씩 팔아먹은 거야. 이거 재밌네. 이거 돈 되는데. 해가지고 직장 때려치고 아예 그래서 뭐 이제 옥션 뭐 이런데 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박물관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종별로 그래서 지하철 철도하고 관련된 철도 박물관 있잖아. 네? 지하철 박물관 있어. 그럼 지하철 박물관에 가다가 얘는 뭘 팔아먹는가? 73년도인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설계도가 있는 책, 공사 준공 보고서. 아니 그런 거 공무원들 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다 버리지 뭐. 응? 그럼 하학동 응? 고서시장에서 얘는 안목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어디다 팔아먹을 수 있겠다. 아 이거는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팔아먹을 수 있겠는데. 아 이거는 부산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팔아먹을 수 있겠는데. 이 안목이 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는 돈이야.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냥 흙덩어리지 뭐. 아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를 인지를 하느냐. 가치를 결국은 문화재 하면은 결론은 가치네. 예? 그래서 요새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얻어먹잖아요, 항상. 만나면은 내가 현역에 있을 때는 내가 항상 사줬는데 예? 지금은 어깨에 딱 힘주고 지가 딱 계산해. 지식이 힘이다 이게 지식이. 예? Knowledge is power. 안목이 힘이야 이제. 예. 자,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가 파괴, 수탈의 역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제일 대표적인 게 경복궁에 근정전하고 경회로 2개만 남았어. 대홍군 때 중창을 했을 때, 중건을 했을 때 거의 한 9,000칸, 100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000칸이 빽빽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복궁 가서 한 바퀴 돌고 대홍군 당시에 몇 %인지 아세요? 한 40%도 안 돼. 대홍군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빽빽하게. 지금 40% 복원만 해놨어. 원래는 한 60% 복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40%뿐이 안 했는데도 빽빽하잖아요.
이 관리를 못 하겠는 거야. 관리를.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내시, 황간,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상궁들이. 그래야 목조 건축물이 유지가 되는데 야 이게 더 이상 복원했다가는 관리도 안 돼서 큰일 나겠다. 응? 그래서 지금 스톱하고 덕수궁 쪽에 이제 집중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동 그쪽에 덕수궁이 제일 많이 파괴됐거든요. 지금 그게 몇 %를 자꾸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덕수궁? 덕수궁 몇 %라기보다도 거기는 거의 이제 100%를 목표로 하죠. 그 중요 포스트만 좀 하려고 이제 한 2, 30년 걸려요. 박물관도 80년대 전두환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30년 이상, 40년가량 걸리는 거죠. 근데 문화재는 사실은 그것도 빨리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은 뭐 100년 기간 놓고 하잖아요.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 파괴의 대표 케이스가 궁궐이에요. 궁궐. 일본 놈들이 유일하게 5개 궁궐 가운데 경희궁은 없애버리고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제2고보 넣고 경기고등학교 있는 자리도 그 종친부 뭐 이런 데가 들어간 자리예요. 다 이제 궁궐 파괴. 그래서 그 비빌 언덕을 정신적 의지라고 할까 자부심 자존심을 다 없애버리면 큰일 나잖아. 아까 그 장승 얘기처럼 민중이 폭발하지. 응? 딱 딸랑 하나 창덕궁만 딱 남겨놓고 창경궁은 아예 그냥 동물원 식물원으로 만들어버렸고 유원지로 만들어버리고 경희궁은 고등학교 학교로 넣어버리고 덕수궁은 이제 석조 건물이니까 파괴가 안 되지. 목조 건물로 된 건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상징 조선 왕의 상징 경복궁은 어떻게 파괴를 했을까요? 근정전하고 경회로까지 없애버리면 완전히 마지막 남은 폭발하니까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민중이 골기하고 난리 나지. 손으로 19년도 3.1운동 때 혼났거든. 야 이거 순둥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들 성깔이 있네. 그게 이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제사잖아,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한. 근데 이제 경복궁을 어떻게 파괴를 했는가? 조선물산공진회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이 공진회 행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박람회, 산업박람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산업박람회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박람회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문화 충격, 문물 충격. 전기가 생기고 전화가 생기고 막 텔레비전이 생기고 엄청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거의 아무리 기술이 혁명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인터넷 세상 뭐 이렇게 AI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은 그렇게 잘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철강이 생겨가지고 막 고층 빌딩이 만들어져. 파리의 에펠탑이 파리 박람회에 들어가는 입구 기념물인 거야. 대전의 엑스포 한빛탑처럼. 그래가지고 파리 박람회 때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 끝나고 박람회 끝나고 철거하라고 그래서 흉측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바뀌는 거야. 파리 에펠탑 보고 흉측하다. 저 빨리 없애라. 헐어버려라. 행사 끝나고 나서. 에펠탑을 세웠던 것은 새로운 문물이 뭐예요? 철강이야, 철강. 철강으로 이렇게 건축물, 구조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60년대에 일본이 패전 이후에 우리가 재생 살아났다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오사카 박람회를 했어. 오사카 박람회를.
일본 애들이 야 우리 패전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일본 국민들한테 자부심도 일으켜주고 그래서 도쿄 올림픽 64년도 올림픽 끝나고 오사카 만국 박람회 나오고 만국 박람회. 그때 나온 게 뭐다? 파리 박람회의 상징은 에펠탑인데 일본 오사카 박람회에 남아있는 증거물은 뭔가?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 일본의 신칸센. 그게 오사카 박람회장으로 가는 도로 깔듯이 그게 조선 민중들한테 우리 대제국주의 일본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문물로, 새로운 산업으로. 너희들 초라하지?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이렇게 파리 박람회 때 출품이 갓 그리고 전시관을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밥상 공예품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 그림 뭐 도자기 이런 정도만 출품. 산업 문명 문물이 없었던 거지 우리는 조선은. 그러니까 막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 청와대 개방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세요. 내가 그 동네 사니까 저 시골에 단체 관광 버스 타고 뭐 보면 뭐 대구 포항 뭐 난리도 뭐 부산 식민지 시절에 1915년 1912년도 한일 합방 5년 후에 얼마 안 돼. 빨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 압도해야 돼. 그 공진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신문물이 거기서 완전히 정궁, 법궁이라고 표현하는데 법궁 조선의 자금성 허물고 건물 2개 남겨놓고 거기다 박람회장을 만든 거야. 단장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궁궐이 아니었지 뭐. 1915년도에 그렇게 우리 궁궐이 파괴가 됐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네. 맨 마지막 줄 보니까 목표가 45%였고 현재 25% 수준 달성했다고 되어 있네. 이건 제가 확인해서 텍스트에 있는 게 맞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창경궁은 뭐 우리 저 이원조 선생님 창경궁 창경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물원 창경원 식물원 구경 갔다고 갔었죠. 옛날에. 벚꽃놀이 어렸을 때. 거기 가는 게 엄청 한반도에 유일한 테마파크도 이게 창경궁이었어요. 서울대공원도 없고 에버랜드도 없고 민속촌도 없어. 놀러 갈 데가 없어. 잠실에 잠실에 이렇게 놀이터도 없어. 오로지 소녀총각이 데이트할 때가 창경원이다.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놀러 갈 때가 갈 수 있는 데가 창경원뿐이었어요. 언제까지? 70년대 초반까지. 어우 창경원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나겠습니다. 지금은 아찔하지. 이건 이제 문화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 현상인 거야. 문화재가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 문화관광부 오늘날 문화관광부에서 제일 꽃보직이라고 해. 어디 회사 취직하면 제일 좋은 자리를 꽃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도 꽃보직이 있고. 문화공보부의 공무원 가운데 제일의 꽃보직이 어딜까요? 참고로 벌써 이제 어디 힌트가 나갔잖아. 소장 창경궁 소장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겠어요? 창경궁 경비 경비대장. 창경궁 수의장. 수의장이 왜? 입장권 빼돌리기, 이 환치기가 수단이 여러 가지야. 한 번 썼던 거 2번 쓰고,
받을 때 안 찍고 막 그러면 감사실이 있잖아 이제 감사원처럼 가서 주로 일하는 게 창경원에서 이 티켓 빼돌려 가지고 이마에 포켓 하는 거 없는지 잡는 게 수의장은 도둑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다 이제 그때는 출근할 때 도시락 싸가지고 출근하니까 퇴근할 때 도시락금 돌려야 돼. 도시락통에 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야. 전체 꼭 그만큼 그건 문화재 구경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재밌는 야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경공구에서 원대복귀 복원하니라고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갔죠. 지금 창경공 아주 잘 돼 있어요. 궁궐 답사는 그러니까 문화재 위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다. 근래 한 30년 동안 제가 그걸 제일 느껴요. 궁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한복 입은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저녁에 막 개방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시장이 커진 거죠. 그렇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재 답사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문화재 가는 거는 청해총각 시절 얘기야. 미팅할 때 뭐 궁궐에 가서 미팅한다는 건 생각도 안 했어. 예? 경양시집 가서 저기 윤영주, 송창식 이런 그 팝송 듣고 음악다방에 가가지고 뭐 존 레논의 비틀스의 음악 듣고 뭐 커피 한 잔 먹는 거 이런 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데이트를 어디서 해? 익선동 뭐 궁궐에서 한복 입고 여학생은 남자 한복 입고 말이야 남학생은 여자 한복 입은 애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내 동네가 거기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재 이상이 이제 제대로 정 위치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대도굴의 시대 22년도부터 25년이구만. 얼마나 도굴이 성행했으면 대도굴의 시대가 대도굴의 시대라고 하는 거. 맞아요. 항산대첩기 사진이 황산대첩기 파괴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순신하고 일본 애들 역사상 조선반도 민중들한테 깨진 게 그 증거가 남는 게 기록이 황산대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약점이니까 약한 부분. 그래도 우리는 청나라한테 무릎 꿇은 그 삼전도비도 잘 보물로 지정해가지고 잘 보존 관리 잘 해주잖아요. 그 잠실 롯데에 중국 애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잠실 롯데. 걔들이 꼭 필수 코스야. 삼전도비 가가지고. 조선 청독부 건물이 경복궁에 있을 때 일본 학생들 수학여행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 우리 집에 있구만 하고. 청독부 철거할 때도 일본 관광객 엄청 나갔다. 그렇죠. 예. 마지막 사진 찍으라고. 네. 그래서 공진회 후에 공진회 할 때 2층짜리 지금 근정전 옆에 2층짜리 저기 콘크리트 조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청독부 박물관을 개관을 했답니다. 얘네들이 문화통치수단으로 창덕궁의 이 왕가가 뭐야? 이 왕가가 완전히 격하지. 황제의 나라에서 이 왕. 이게 네이밍이 중요한 거야. 네이밍이. 예? 단어가 용어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이 왕가로 해버리니까 조선 민중 사이에서 박물관 갈 때 이 왕가 박물관 가자 이럴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황제가 이 왕가로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여하튼 일제강점기 총평하자면 여하튼
근대적 문화재 제도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러니까 식민 사관, 식민 통치 순조로운 그래서 문화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이제 반성을 해야 되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 문화재 계통의 이제 우두머리들이 학자들 이게 사학계에 이병도가 있듯이 근데 사학계 관학파들 이병도의 그 폐해라고 할까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하튼 뭐 실증주의니 뭐 이러한 그 학문적 입장에 서서 증거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야정이 세키노 다다시 일제 강점기 때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거기 때 총독부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미술사 건축사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사에서 해방 이후에 서울대 교수로 문화재 위원으로 등등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걸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문화재 지역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향교를 문화 거점 센터로 이런 문화 공간으로 또 전통 문화를 본래에 있던 모습을 일깨우고 회복시키고 현재 마을 사람들, 현재 주민들한테 현재화라고 저는 표현해. 현재화. 아까 국악 양악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통을 현재화 시켜야 된다.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결성 면에서 현재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전국 단위로 대중화 시켜 나가야 되겠다. 오늘 공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때요? 다음번에 해방 이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도움이 되겠어요? 네. 아주 좋아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화재 답사, 뭐 안목 키우고 하는 건 또 별도 그거는 막 거의 한 90%가 이 프로그램 90%가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밑에 상식 문화재와 관련된 상식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텍스트를 선정을 했는데 잘한 건가요? 네. 좋아요. 네. 그럼 다음에 요 자료는 그 선생님한테 놓고 갈 테니까요. 사진 안 찍어도 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